검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은 검찰이 버렸어요. 그런데 윤석열 세력에 대한 이 구하기가 필요한 거예요, 검찰은. 왜냐하면은 이 윤석열 세력, 그러니까 보수, 국민의힘 이쪽이 건재해야 나중에 뭐라도 숟가락이라도 얹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 이번 수사 중에서 각각의 등장인물들 그들의 스토리들은 전부 다 정리가 완성이 됐죠. 그런데 지금 하나 약간 찝찝하고 뭔가 좀 부족해하는 부분이 윤의 스토리예요. 윤의 스토리. 그러니까 윤의 스토리는 다른 등장인물들의 발언들을 통해서 증거는 다 확보가 돼 있는데 구속 기소하고 유죄를 입증할 만큼의, 그렇지만 윤에게 좀 더 가담했던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무위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범 관계가 지금 좀 빠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비화폰을 통해서 했어요. 비화폰에 김건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환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뇌피셜인데 저는 검찰이 윤석열 하나만은 공수처에 넘겼을 때부터 좀 이상했거든요. 윤석열, 이상민을 넘겼습니다. 네. 네. 이상민은 뭐 이제 딸려오는 직구니까 윤석열을 왜 넘겼을까 하면 검찰이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공수처에서 윤을 잡아다 넘기니까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기소를 했어요. 근데 뭔가 김성훈 쪽에서 검찰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김성훈? 예, 뭔가 최소한으로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손을 대려고 하는 느낌? 법적인 처벌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만 하겠다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윤석열의 스토리 이 중에서 검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 내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부분이 수사가 검찰이 들어가야 아니고 되는데. 검찰 수뇌부의 일부 그렇죠. 인사가.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김성훈이 그렇다면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김성훈이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저는 김성훈에게 지시하는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게 스토리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윤의 스토리 속에 검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돼요. 본인의 직무를 해야 되는 대통령 거예요. 권한대행이 아니고 내란 속의 권한대행이라니까요.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예. 그 내란 자기 죄를 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최상목 그렇죠. 대행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67조 1항에 의하면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최상목 대행은 뭐 내란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수사받아야 될 게 많죠. 문건을 접견실에서 본 기억은 없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건을 받은 기억은 나는데요. 문건의 내용을 본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의아해서 저도 이제 아까 재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억이 많이 좀 뭐랄까요, 파편화돼 있고 불완전한데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당시는 저는 외환시장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보는 듯한 모습은 있지만 제가 저 집중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건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국회 관련 자금 차단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 입법기구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의는 뭐 경제 관료이시긴 하지만 법대 나오셨고 법학을 전공하신 거죠, 문치적으로는? 네, 학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내용이 아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보는 거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법을 안 아시는 분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 내용을 제 기억으로는 저 내용을 인지를 했던 거는 우리 간부의 말밑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봤을 때는 조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비비나 보조금을 지금 어떻게 확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좀 이 예산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중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저 내용을 재판장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당시 대접견실 상황은 적어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계엄 상황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그 대적현실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집중할 당시엔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거든요. 외환시장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이나 경우에는 지금 낮이지 않습니까, 유럽은. 그러면은 한국에서 계엄이 있었다는 상황을 하면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한국의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을까? 저는 안에 앉아 있지만 그 부분이 저로서는 저도 평생 경제관료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당시에 충격적이었고 그 부분이 제가 당시에는 사표를 쓰겠다고 나중에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어떤 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최대한 대통령 하시는 거를 만류를 하다가 안 되면 적어도 시장이나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조치나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우리 경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서 저는 그 부분이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법정에 나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비상계엄에 대해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계엄을 막지 못한 게 송구스럽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내용 말고는 12월 3일 그날 밤 상황에 대해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이 날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기억이 날 텐데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이 된 상황인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없다고 했고 피고인도 그때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 당시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자신이 문건을 보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도 계엄 선포문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계속 뭔가를 읽어보시는 것 같고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자 재판부마저 최 전 부총리의 증언 태도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담긴 쪽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았지만 내용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또 한 번 더 접혀 있었습니다. 네.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3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 번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최 전 부총리의 선택적 기억에 재판부는 당시 맡고 있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려 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증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서 예컨대 예를 들면은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늘 재판엔 계엄 당시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내란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다며 증언을 일체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님, 포고문 지금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 지금 박성재 장관님은 그 포고문이 놓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리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 적도 없다던 문서는 자세히 읽고 있었고 독촉 전화까지 해놓고는 국무위원들 부르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늦게 그 연락 받은 분들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오면서 걱정하셨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가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했고 접힌 쪽지 형태라서 내용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CCTV 화면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최 전 부총리에게 직접 문서를 건네줬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곧바로 이걸 읽어내려갔고 한 전 총리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종이를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 양복 안주머니에 서류를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한 전 총리보다 먼저 도착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차기 전 자리를 뜨려 하자 붙잡기도 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엔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강희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무언가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강희구 부속실장을 불러서 부서 준비 관련 논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책임 회피와 허위 증언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온 전직 국무위원들의 민낯은 CCTV를 통해서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접견실로 와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참모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최상목 장관에게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도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 최상목 장관은 피고인 바로 좌측에 앉아 있었고 최상목 장관이 이 문건을 읽어볼 때 피고인도 고개를 돌려서 이를 함께 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 최상목 장관에게 방금 건네준 지시사항 문건 내용은 우측과 같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최상목 장관이 그 문건을 읽어볼 때 이를 함께 보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지시한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지시를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사실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상목 장관이 도착해서 5층에 내리는 모습입니다. 대접견실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다가 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약 2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최상목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553번 19,326쪽에서 19,328쪽 해당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장관은 그 CCTV 제시 전까지는 바로 대접견실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CCTV를 보고 나서는 이제 들어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CCTV를 봤으니까 제가 들어간 것은 맞는데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대접견실에서 가자마자 대통령께 그 지시사항이나 어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냐는 질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최상목 전 장관이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제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이 양반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고인이 최상목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던가요? 그러고 나서 바로 왜 내가 반대를 안 해요?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요지에 반박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단어는 워딩은 제가 뭐 반대했다, 내가 강하게 말씀드렸다, 뭐 요지는 그겁니다. 증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당시에는 이렇게 피고인이 반대를 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명확히 기억이 나셔서 진술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최 부총리의 그런 질문에 최 부총리에게 총리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는 들었습니다. 네. 예. 증인은 최상목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네.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민 전 장관은 최상목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던가요? 뭐 그냥 그 민망한 표정으로 뭐 이렇게 별 말을 한 그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뻘쭘한 표정, 민망한 표정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46번)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 전에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이제 다시 들어왔을 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대접견실로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반대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비상계엄 선포하시고 돌아오셔서요? 선포 전에 윤석열 앞에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피고인이 이제 비상계엄을 반대한다 이런 취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 브리핑룸으로 가시기 전까지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님이 이 대접견실에 한 서너 번을 짧게 들락날락 하시고 서서 몇 마디 하시고 들어가고 또 서서 몇 마디로 들어가셨지 뭐 앉아서 무슨 토론을 하거나 다시 무슨 얘기를 하는 그런 기회가 저는 없었다고 기억하는데 마지막에 나가시기 전에 한번 앉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순체로 그냥 나가시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대통령님 저기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대로 모필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재고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나가시기 전에 잘못 들었는데 뭘 피하기 위해서 그러냐고요? 피한다는 건 한번 다시 좀 말씀. 보필. 대통령님 제대로 보필하려고 이렇게 간청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다시 한번 재고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아니 지금 뭐 저 언론도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바꾸면 다 틀어진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가시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고 나가신 거로 기억하는데 그러고서 누군가가 잡아서 앉으셨다고 그러면서 CCTV를 보니까 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분 동안 짧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나가신 건데 저는 그 앉은 것 자체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짧게 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그냥 서서 왔다 갔다 하신 몇 장면만 기억나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뭐 다시 반대 얘기하고 뭐 그럴 것도 없었고 그때는 국무위원들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상목 장관이 도착한 게 거의 10시 언저리 왜냐하면 30분 정도부터 불렀으니까 빨리 와봐야 2, 30분 내에 왔을 거고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최상목 장관이고 그 시간이 거의 10시 언저리 됐기 때문에 다른 장관 오신 거는 뭐 거의 대통령이 브리핑룸 나가시기 직전 한 2, 3분에 한꺼번에 도착했고 뭐 비상계엄 얘기를 듣지도 못했던 장관도 한두 명 있었을 것 같고 뭐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그 당시에 그 윤석열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 왔다 갔다 두세 번 왔다 갔다 했다 말씀하셨는데 네.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겁니까? 뭐 김용훈 장관한테 뭐 지시하고 뭐 그냥 상황에 제가 모든 게 다 언론 대기 발표 중인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서두르는 게 10시에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김용현 장관이 지나가길래 불러 세워놓고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러고서 아직 지금 뭐 방송 대기 중인 거냐 아까 그러는데 그랬더니 대기 중이다. 그래서 10시에 방송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무실에서는 그냥 방송 대기 중이냐라고 대통령이 물으시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만 답을 했고 저희들이 대접견실 옮긴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불러서 지금 대기 중이냐고 했더니 10시에 지금 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럼 군대도 지금 대기 중인 거냐 대기 중인 거냐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어쩌려고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냐 그러니까 이렇게 책상 의자를 이렇게 툭 짚으면서 대통령님이 오랜 고뇌 끝에 내린 깊은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니까 국무위원들은 따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쩌려고 이 지경 되냐고 했더니 답변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접견실에 있었고 그래서 뭐 대통령님하고 서섰거나 앉았거나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그런 계제가 없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그 증인은 이때도 증인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맞나요? 그 나가시기 직전에 제가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그냥 비상계엄 선포하러 나갑니다 하고 이렇게 바로 허리춤에 이러면서 나가시길래
제가 벌떡 일어나서 대통령님 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제대로 보필하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제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 문이 계획 틀어져서 더 이상 안 된다.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나가시려고 그랬고 거기서 뭐 제가 더 길게 뭐 얘기할 그런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1, 2분 동안 앉아서 일방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러고 나가신 거니까 거기서 무슨 다시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뭐 그럴 계제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오영주 장관이 늦게 와가지고 제가 또 무슨 70년 성취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앉아서 또 했다고 그 얘기를 저 사석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는 집무실에서만 했지 접견실에서 한 기억은 저는 없는데 오 장관은 또 그거 자기는 들은 기억이 있다고 하길래 저는 그 자체는 제 기억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